자, 전부터 말씀드렸던 제트캐시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캐시. 이 제트캐시가 뭐길래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까? 제가 전에 제트캐시 200달러일 때부터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트캐시 전조 증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채널은 사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뉴스를 읽는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 또한 제 해석이기도 해요. 제트캐시는 다크 코인이고 프라이버시 코인인데 이게 왜 3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을지 앞으로 이제 대규모 금융 제재 동결에 대한 회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나온 소식인데 자산 동결 이제 이런 것들이 합법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자,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유럽의 압박에 벨기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벨기에가 곤혹을 치르냐면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벨기에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자. 누구 동결 자산? 러시아. 자, 이거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냐?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역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동결 자산들 사실 완전한 승리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패전 국가들은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했어야 됐고요. 승전 국가들은 패전 국가들이 보유 중인 금이나 자산들, 뭐 채권들, 현물, 현금, 뭐 예를 들어 사업성에 대한 그런 이제 독점 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쟁취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필이면 그런 사이클이 몇십 년 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트캐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또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KRW의 하락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외신들도 마찬가지고, 원화 가격이 1480원이 뚫려버리면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엄청난 힘든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그 가격이 되기 전에 잠깐 갑자기 환율이 잠깐 1, 2% 정도는 방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1480원이 뚫리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금융제재를 받으면서 이전에 저점이 뚫려버리는 상황에서 4, 50% 폭락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음. 지금 만약에 1480원이 뚫려버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그 뚫리는 그 배경이 뭐가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에 금융 제재들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외환 보유액들이 동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 방어를 못했습니다. 무역 제재도 있었고 스위프트 망에서 퇴출이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보면은 루브라로 바꿔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동결돼 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강력한 에너지 보유국이죠. 에너지 천연자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거 결제를 달러로 받는 게 아니고 루브라로만 받게끔 해서 다시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막강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결제를 하려면 루브라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 특정 나라들마다 뭔가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패배는 없었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는 없어. 완전한 패배는.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맞춰지면서 지금 장기전이 됐잖아요. 이게 과연 유럽만 될까?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전선이 확대될 수가 있다.
어디든 동북아시아가 됐던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지역들이 됐던.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그렇고 환율이 1480달러, 1480원. 이 차트가 무너질 때 어떤 재료로 무너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에 외환 보유액도 엄청 막 이제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유 같은 것도 사실상 그냥 돈을 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 생산국이면. 그리고 플랫폼 대기업 플랫폼들을 이제 보유 중인 기업들은 사실상 순수익이 그냥 거저먹기예요. 순수익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있어요. 이거 GPT를 굴리는 금액들도 있겠지만 가동하는 근데 이제 이거 그 결제 비용들 있죠. 결제 GPT를 쓰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결제 비용 구독권 이게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 됐던 넷플릭스가 됐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 결제 비용들이 사실상 순수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미국에서는 이제 플랫폼 독점 중이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좀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대다수가 좀 비슷한 현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물자나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단순히 반도체만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디램 가격 엄청 오른 거 보셨죠? 이게 한국에서 삼전이랑 SK에서 거의 7, 80%를 생산을 하는데 뭐 AI에 대한 이제 부품의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테슬라 그 기가 팩토리가 이제 전 세계 이제 텍사스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중국의 상하이에 이제 기가 팩토리가 여기에서 생산하는 테슬라가 전체 생산량의 50%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요. 일단은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생깁니다. 공급망 차질. 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주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니까 부품 가격이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테슬라 차량. 이거는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데 수요는 그대로면은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데 가격에 테슬라 부품 가격이 이게 50%를 생산을 하니까 상하이 그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그러면 테슬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량 가격이.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그대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테슬라 가격의 상승으로 테슬라 자동차 가격의 상승으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가 하락은 그냥 완전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닐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동북아시아 리스크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몇몇 이제 팔란티어 이런 데 있죠. 팔란티어나 식품주나 식품주 뭐 에너지 기업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총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피날레 같은 겁니다. 피날레예요. 저게 터지는 순간 증시는 물론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피날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늦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늦게. 저건 피날레거든요. 피날레. 그러면 기가팩토리가 왜 이제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상하이에 있느냐? 일론 머스크는 사실 예전에 그 테슬라가 엄청 성장하기 전에 중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완전 저금리 수준으로
거의 공장의 거의 한 100% 정도를 중국에서 이제 지어줬어요. 기가 팩토리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일부는 상환을 했습니다. 일부는 상환을 했고, 일부는 보유 중인데 일론 머스크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들의 일부가 아시아에서도 소비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 중에 스타링크가 됐던 그 테슬라가 됐던 여기서 리스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면 테슬라의 매출이 좀 급감하는 상황이 될 텐데 아 이게 그래서 미중 전쟁에서도 이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미중 전쟁에서도 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여기서 좀 입장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이럴 때는 마치 그 얼마 전에 BBB 법안 통과될 때 전기차 구매자들 그 지원금 같은 것들 제외하거나 그랬을 때 뭔가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이런 쪽에서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중 전쟁은 사실 이거는 둘 다 피날레라는 거예요. 피날레. 이것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터집니다. 마지막에. 처음부터 미중이 싸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간접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간접적인 대리, 여기서도 대리 이렇게. 근데 그 대리전의 양상이 띄울 수가 있는 게 사실 양안전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반도가 있겠죠. 여기 두 개가 사실상 미중이 대놓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대리전 양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근데 조금 더 대리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반도겠죠. 한반도. 그리고 이제 양안. 음. 여기는 중국이 하나의 대만이라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번에 흡수를 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는 한반도는 하나의 중국이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한이랑 이제 한국 양상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2027년이냐 2025년이냐를 두고서 이게 싸움이 갈릴 건데요. 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을 한다면 이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엇갈리는 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전쟁부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언제 하냐의 문제예요. 언제 하냐에. 언젠간 해야 되는데 2027년에 하면 핵전쟁이 될 거고요. 지금 하면 핵전쟁보다는 약간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미국이랑 베네수엘라 뭐 전쟁하면은 베네수엘라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처럼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끌 수가 있거든요. 27년까지 끌어야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쟁을 하면 군사력으로만 따지면은 많이 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군사력으로만 따지면은 미국이랑은 솔직히 지금은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근데 27년에 가면 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그리고 투자된 자본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버리면은 자산에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한국의 국채도 1위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전쟁이 늦게 났으면 중국 쪽이 유리합니다. 27년에 나면. 근데 반대입니다. 그럼 반대로 25년에 난다. 이 군사력이 막강해질 정도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승리 확률이 높아져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제 지려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보시면 한 2, 3주 안에 끝낸다라고 했는데 3년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27년까지 기다려주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음. 기다려주면 미국이 실제로 질 수도 있거든요. 27년까지 가면은 완전히 지진 않겠지만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음, 지금 오히려 군사력을 좀 이제 증강을 하면서 늘리면서 BBB 법안에서도 그 GDP의 몇 프로를 이제 군사력 좀 이제 확대해서 늘리는 것도 있고 일본이 거기에 또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일본이. 자, 그리고 이 일본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는데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예전에 이 두 나라는 서로 싸웠던 나라인데 제재를 받았던 것들을 일본에 미국에서 풀어주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좀 이제 증강을 시킬 것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지만 이제 동북아시아에 약간의 우위에 있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힘싸움이 나오는 건데요. 25년에 나냐, 27년에 나냐 이 두 개로 이제 갈리는 겁니다. 27년에 나면은 말 그대로 중국 쪽에서 유리하고요. 25년에 나면은 미국 쪽에서 유리합니다. 누가 승리하는 쪽에 가깝냐라고 했을 때. 근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에서 자산들이 약간 하이브리드 전의 끝은 꽃은 자산이거든요. 돈, 머니 돈줄을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꽃이에요. 하이브리드 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이제 의벽 같은 것도 막 압박하고 뭐 캄보디아의 BTC 같은 것들 막 몰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무언가 모르게 계속해서 자산들을 미국 쪽에서 어쨌든 어 몰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차단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최종 피날레가 뭔지 아십니까? 최종 피날레가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피날레일 수 있어요. 왜냐? 사실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키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북한이 만약에 여기서 타격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색지대 공격이든 뭐든 그러면 타격을 입잖아요. 자산에 타격을 입죠. 그럼 이거 누구 좋은 상황이죠? 중국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자본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다 깔려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이런 타격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이것 또한 하이브리드 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렇게 이렇게 자산 타격을 입게 되면 중국에서 무조건 양안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미국과 일본, 한국의 완전한 승리로 갈 수는 없어요. 당장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방향을 또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쪽에서 뭐 기가 팩토리에 테슬라 공장 같은 것들을 이거를 뭐 50%를 생산하는데 이걸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이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나중에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 눈치채가지고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에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그 제조업의 거의 중심인데 이게 멈춰버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제 혼란이 오긴 하거든요. 명품도 마찬가지, 명품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혼란이 오는데 전자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아이러니하게 양안이 아니고요. 양안이 아니고 여기는 이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첫 번째가 될 게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실상 끝판왕이다. 여기를 만약에 북한에서 타격을 하면 예를 들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피날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전쟁으로. 뭐 그때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025년에 늦더라도 2026년 1월에 프랑스에서 이제 전상자들 이제 그 늘리는 것들이 3월 안에 끝내라고 했죠. 최소한 좀 빠르면은 몇 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결국의 승리는 미국 쪽에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라는 건 없어요.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다 모두 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모두 다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원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미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였으면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자발적인 붕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인 쿠데타가 나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붕괴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도 마찬가지. 공산당이 갑자기 붕괴가 돼. 가만히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막 내전 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소설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일어날 거였으면 진작에 일어났겠죠. 7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났잖아,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전에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로 인한 상황으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큰 폭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리플이 될 겁니다. 자, 리플 코인 앞으로의 가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리플 코인 같은 것들이 한번 타격을 입게 됐을 때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그 미니님이었나? 저희 또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87K를 가게 되면 지금 87K까지 한 10% 남았나? 거의 다 왔죠? 10%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트코인이 78K나 87K나 78K를 가게 되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XRP가 이렇게 돼서 나머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국제 정세에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일단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XRP거든요. 솔직히 어떠한 근거나 그런 트리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지난번에 선물 청산 때 그 밑꼬리가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라고 봅니다. 요거. 그리고 XRP가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아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코인들이 무적이 아니에요. 안 죽는 코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트 코인들이 걸었던 길들을 메이저 코인들만 안 걷고 있는 거예요. 준 메이저 알트들이 겪었던 길들을요. 메이저 코인들만 굳건하게 지금 사이클의 연장이 돼가지고 유지가 됐던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걸 볼까요? 얘는 그나마 좀 낫죠. 뭐 상승도 하락도 안 하고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뭐 신생 중에서 뭐가 있지? 신생 중에서 뭐 샌드박스 같은 게 있나? 샌드박스도 준 메이저급 될 것이고. 뭐 아발란체? 자, 이미 메이저 코인들 가격이 이미 상승 이후에 이렇게 찍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준 메이저급 애들도 이미 하락의 리턴으로 다시 됐단 말이죠. 이게 얘네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개인 판단이겠죠. 다만 그 막강한 유동성에 지지를 해주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 같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BTC나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받쳐줬던 곳들이 있는 건데요. 이게 무한정 나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부채, 그 자산 대비해서 부채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순손실로 기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BTC 같은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같은 비슷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런 규모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리스테이킹 같은 것들이 얘네 가격들이 떨어지면 이게 붕괴가 될 수도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 XRP를 보게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 메이저 코인 중에서 대립 관계를 형성한 게 리플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립 관계. 그러니까 미국에선 다 같이 샤라웃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선 민주당도 공화당도 비트코인 친 비트코인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립 관계를 형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XRP예요. 그게 이제 게리 겐슬러가 그 중심에 있기도 했고 XRP 재단은 해리스 쪽에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반 대립 관계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끝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앞으로 창펑자오의 BTC랑 그 골드랑 피터시프랑 이제 대립 관계를 형성을 하겠죠. 둘 중 하나가 승리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12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2일이었나? 아 그때까지 안전하려나? 어쨌든 12월 2일에 두바이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대립 관계를 형성하면 안 좋은 겁니다. 사실 둘 중 하나가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플이 그러니까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폭락하는 쪽이나
폭등하는 쪽이냐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리플을 XRP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XRP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계단식 하락을 하지만 2달러 여기. 자, 2달러가 만약에 깨지고요. 여기서 기적 같은 반등을 해야 돼요. 2달러가 깨지면요. 여기서 반등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고점 대비 해가지고 이러면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 몇 달러야? 2달러까지 3.6이니까 한 50% 되나? 50%? 50%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면 기적의 반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달러에서 반등을 못 하잖아요. 2달러 한번 깨질 겁니다. 깨지는데 반등을 못 해 만약에. 그러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 있어. 이거 저점이 없다. 저점 X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리플만 유일하게. 그럼 BTC는 어떻게 되냐? BTC는 그렇게 되면은 비트도 떨어져요. 리플 떨어진다고 비트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리플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대신에 리플 많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그걸 리플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한 타이밍 정도의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직 ETF에 대해서 엄청난 막대한 유출이 있거나 저는 이 ETF가 상장 폐지되거나 유출되는 시점이 이 강제 청산되는 시점이 이거 3차 세계대전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게 당장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중국과 양안, 러시아와 나토 그게 한 내년 2, 3월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트의 하락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거는 같다. 대신에 이제 좀 반등을 하겠지만 이 구간은 저는 회복 절대 안 될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왜냐면 2차 하락은 3차 세계대전. 중국 나토,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 이쪽에 분쟁으로 인한 유동성 폭락이 주식시장과 같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찌됐던 단기적으로 승리하는 쪽은 창펑제하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예상 차트 그려드렸죠. BNB가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건데 아마 이 시기쯤에는 아스터와 BNB 체인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막강한 엄청난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는 베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BNB 다음은 베이스. 아니면 TRX 트론은 언제쯤 힘을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힘을 안 써주고 있네요. 저스티스 선.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진 않습니다. 저스티스 선을. 어쨌든 여기 그 BNB 체인 쪽에서는 아마 여기서 대립 구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둘 중 하나 붕괴되는 애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일단 하이프가 있을 겁니다. 하이퍼 리퀴드의 거래소 토큰. 그리고 두 번째 아스터가 있습니다. 요 둘 중 하나는 결국 승자가 결정이 될 거는 같습니다. 저는 아스터의 승리로 봅니다. 아스터의 승리로 봐요. 하이프보다 아스터의 승리로 보고요. 최근에 HLP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의 익명의 세력들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공격. 자, 이로 인해서 하이프의 가격은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스터는 수혜를 보게 될 건데요. 아스터는 그래도 하락할 때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의 하락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비트나 이더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같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창펑자오가 BNB의 지분의 68%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자, 근데 이제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CEO로 복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못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창펑자오는 바이낸스를 키운 인물로는 남을 건데요. 아마 이제 새로운 곳들을 키울 겁니다. 그게 바로 퍼프덱스인 아스터가 될 거고요. 자, 그럼 BNB의 자산들의 대다수를 뭐 당장 매각하진 않겠지만 이것들을 아스터로 옮기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BNB는 아스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예전에 이제 BNB를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앞으로 한 5년 뒤가 됐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일봉 차트의 BNB를 보시면 예전에 1, 2달러일 때도 이렇게 큰 이제 고난의 구간들이 있었기도 했어요. 음. 근데 출시되는 시기가 굉장히 좀 이제 상승하던 시기긴 했네요. 그때 당시에. 솔라나로 봐야 되나? 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이제 고난의 시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저점에서 4달러에서 막 1달러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이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아스터가 수혜를 보게 되는 시기는 퍼프덱스 중에 기존 대장이었던 하이퍼리퀴드가 오히려 큰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이퍼리퀴드 하이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FTX, FTT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좀 총 정리고 다음 주에 다가오는 상황들은 사실 제트캐시가 올라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지금 거의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루브라 차트가 한 번에 급락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동결된 이후에 이런 상황 앞으로 나갈 것들을 원화에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에서 지금 이미 좀 환율이 살짝 좀 방어가 됐는데 1480원대가 기준이라고 해요. 여기가 원달러 환율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쪽 치솟고 올라가서 1490원, 1500원 이때가 됐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한 번에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루브라 차트도 보시면 한 번에 폭락을 하거든요. 한 번에 가치가 물론 이제 금융제재 이런 것들로 있기도 했지만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